환율이 왜 이렇게 폭등했을까? 지금부터 이유를 대라 3시간 동안 될 수 있습니다. 지금 강조하고 있는 환율 오적. 그래서 저의 주장은 뭐냐면 이 탓을 하지 말라는 거죠. 기업의 목적이 뭐예요? 이윤 극대화. 개인의 목적이 뭐예요? 환율 안정이 개인의 목적이에요? 개인의 목적은 영리를 극대화하는 거예요. 자, 교수님, 최근 세계 경제, 한국 경제 정말 궁금한 게 좀 많은데요. 네. IMF나 글로벌 리서치 센터의 전망을 보면 지금 현재 경기는 그렇게 나쁘지도 그렇게 좋지도 않은 상태다라고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어요. 네. 교수님 보기에 지금 현재 세계 경제 어느 구간에 좀 와 있다 이렇게 진단하고 계세요? 너무 좋은 질문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저것 할 때 어떤 경영 의사결정이든 재테크적 의사결정을 할 때 지금 주신 질문은 그냥 실물 경제에 관한 말씀이세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실물 경제에 대한 말씀을 제가 지금부터 드려도 자본시장, 자산시장이 그럴 거라고 오해하시는 분들 계신데 절대 아닙니다. 그죠? 네. 투자 자산과 실물은 다르다는 다르다. 거죠. 실물 이거 경제. 먼저 강조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위기론에 휩싸여 계세요. 경제 위기 올 것 같다고. 뭐 환율이 이러니 IMF 외환위기 또 온다고. 이렇게 휩싸여 계신데 근래 경제를 살아가시면서 4번의 경제 위기를 겪었거든요. 보시면 좀 이 4번의 경제 위기를 제외하면 경제 위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올해도 경제 위기, 내년도 경제 위기, 작년도 경제 위기인 것처럼 경제 위기라는 단어를 너무 함부로 쓰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4번의 경제 위기가 아니면 경제 위기가 아닌 거예요. 근데 지금 경제는 어떤 거냐? 이 그래프상에서 이 빨간 선이 평년 성장률인데요. 평년 성장률을 밑돈 채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 이 현상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려면 그 다음 그래프 보시면 되겠습니다. IMF, OECD, 월드뱅크가 공통적으로 세계 경제는 저성장 고착화되고 있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역시 같은 기조입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저성장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저성장 고착화인 것이지 경제 위기거나 경제 위기를 전망한다거나 누군가 경제 위기를 전망했으면 그분 때문에 경제 위기 안 오는 겁니다. 오히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알고 있는 위협은 위협이 아니에요. 그래서 경제 위기로 전망하지 마시고요. 저성장 고착화되고 있다. 실물 경제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더 좀 세밀하게 보시려면 보시는 것처럼 2020년 팬데믹 경제 위기 왔었죠. 그리고는 세계 경제가 더 저성장 그리고 저성장으로 가고 있어요. 그렇게 국제기구들이 공통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경제에 대한 큰 틀의 흐름은 더 저성장 고착화되는구나. 이렇게 기본적으로 가정하시면 뭐 틀리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만 이 현상과 자본시장에 나타나는 현상은 다르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결국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건 한국 경제는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아마 궁금하실 것 같아요. 예, 굉장히 중요한 또 질문을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경제 전망이라는 단어가 원래 올해 GDP 대비 내년 GDP는 얼마나 증가할까? 그걸 추정하고 추정한 근거를 말씀드리는 여정이 경제 전망인 거예요, 사실은. 보시면 올해 성장률이요. 우리나라 역사상 역시 4번의 경제 위기가 있었거든요. 1980년 오일 쇼크, 1997, 8년 IMF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팬데믹 경제위기. 근데 이 4번의 경제 성장률을 보면 뭐 역성장 또는 제로 성장인데 이 4번의 경제 위기를 제외해 놓고만 보면 25년 성장률이 제일 낮아요. 그만큼 25년 경제는 경제 위기스럽지는 않지만 경제 위기에 가까운 정말 어려운 경제였다. 그건 명확합니다. 그게 1.0%예요. 올해 경제 성장률이 25년이 굉장히 안 좋았네요.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농사를 만약에 진다라고 해볼 때 사과 농사를 진다할 때 평년에 100상자예요. 근데 올해는 유독 50상자예요. 망했어요. 근데 내년이 평년만도 못해요. 80 정도 돼도 예, 예.
그래도 성장률은 전년 대비니까 엄청나게 높아질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게 느낌상. 기저효과의 개념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감히 말씀드린다면 26년에 대한 거시경제 지표를 보실 때 다 25년 대비거든요. GDP도 그렇고 뭐 취업자 증감도 그렇고 혹은 유통업의 뭐 매출액도 그렇고 소매 판매액도 그렇고 기업들의 실적도 그렇고요. 근데 그 실적이나 이런 지표들을 보실 때 분명히 좋게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25년이 안 좋았으니까. 특히 25년도 중에서도 25년 상반기는 극도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적으로는 탄핵 정국, 대외적으로는 상호관세에 대한 위협, 공포감, 이것 때문에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내수도 그렇고 신규 투자를 어떻게 합니까? 이런 국면에 기업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안 좋았는데 그럼 26년 상반기는 정말 좋을 겁니다. 숫자적으로 좋을 겁니다. 그렇다고 경제가 80상자니까 평년만도 못한 숫자를 놓고 증가율만 보고 와 국회에서 진짜 좋아지나 보다 이렇게 이해하지 말아 주십사. 먼저 여러분께 설명드리고요. 그런 면에서 저는 26년 경제 성장률을 1.7%로 전망합니다. 근데 1.7% 성장률이 굉장히 재미있는 게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이 몇입니까? 지금 2%가 거의 안 되는 수준이에요. 근데 2%라고 보면 기저효과가 이만큼 반영됐는데도 1.7%면 잠재 성장률도 못 미치는 정도면 그러니까 어쨌든 26년 경제도 실물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다. 근거를 뭐 여러 가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 하나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가 대미 투자를 3,500억 달러 약속한 상황 하에서 국내 기업들이 국내 설비 투자를 단행할 수 있을까? 아, 못하겠네요. 국내 공장을 더 질 수 있어요? 공장을 이쪽에 이만큼 짓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설비 투자가 많이 급감하고요. 그럼 설비 투자가 급감하면 고용이 급감해요. 신규 일자리가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소득이 불안정하니까 소비 여력도 없죠. 그러니까 내수 경제가 어려울 겁니다. 26년에. 그런 것을 좀 감안했을 때 26년 우리가 체감하는 경제는 참 어려울 텐데 보시는 것처럼 성장률은 1.0 최악에서 벗어나나 봐, 회복되나 봐 이렇게 느끼실 수는 있는 그럴 만한 성장률이다. 제가 그냥 1.0, 1.7 이렇게 편하게 말씀 끝내도 되는데 오해 없도록 친절하게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좀 궁금한 게요. 그 이번 올해 2025년도 성장률이 1%일 정도로 처참한 이런 경기였는데 자산 가격은 오히려 굉장히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올 한 해.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건가요? 너무 중요한 질문 주셨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25년의 에브리띵 랠리를 보면서 아니 실물 경제는 이렇게 어려운데 특히 나의 삶은 이렇게 어려운데 근데 왜 이렇게 다 오르는 거야? 이렇게 절망적으로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실물 경제가 어려우니까 자본시장, 자산시장이 오르는 거다. 아, 오히려 이렇게 먼저 오히려?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자, 왜 그러느냐? 아까부터 계속 강조해 드렸던 게 이 그림이에요. 자, 우리는 메인 스트리트에 살아요. 실물 경제를 산다고요. 나의 소득, 우리 기업의 매출액, 우리나라의 수출액, GDP 이게 다 메인 스트리트예요. 근데 우리 머릿속엔 뭐가 있어요? 온통. 코인 가격, 주식 가격, 부동산 가격. 이게 월스트리트예요. 그러니까 실물 경제와 자본시장을 구분지으십사. 말씀드리고 실물 경제와 자본시장이 같은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연결고리가 있습니까? 그걸 설명드리려고요. 자, 그 역사를 우리는 경험했어요. 2020년, 21년 팬데믹 때 실물 경제 어떻습니까? 안 좋았죠. 안 좋은 네. 안 좋은 게 아니라 처참했죠. 네, 처참했죠. 네. 경제 위기였으니까. 네. 팬데믹 경제 위기 때 2020년, 21년 분명 실물 경제 메인 스트리트는 무너져 내렸는데 주가는 어땠나요? 아, 오히려 유동성 장으로 네. 폭증을 했죠. 동학개미 운동이 일어났잖아요. 아파트 가격은 어땠나요? 집값은. 그냥 뭐 전국적으로 올랐죠. 근데 전국적으로 올랐나요? 전 세계적으로 올랐나요?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올랐습니다. 이게 그림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20년, 21년 팬데믹 경제 위기는 전 세계적으로 경제 위기였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해요. 전 세계적으로 금리를 인하한다고요.
경기가 어려우니까 금리를 인하하고, 경기가 어려우니까 추경을 편성하고, 경기가 어려우니까 긴급 재난지원금을 공급하고, 그 경기가 어려우니까 소비 쿠폰이 정당화되는 거예요. 그럼 유동성의 힘으로 자본시장, 자산시장은 오르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말씀이 끝났죠. 네. 유동성 공급이 늘어난다,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나머지 자산 가치가 오르는 현상인 거죠. 실물 경제가 어려우니까 자산시장, 자본시장이 오르는 거죠. 이게 좋은 접근이라는 거죠. 오히려 그렇게 의견 드립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앞으로 미국이 금리 인하나 유동성 확장 국면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처해 있는 환율이 굉장히 폭등하고 있잖아요. 네. 이건 좀 어떻게 좀 이해하면 될까요? 많은 분들이 지금의 환율이 왜 이렇게 폭등했을까 하는 질문을 하시는데, 이유는 저보고 지금부터 이유를 대라 3시간 동안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스웨덴의 물가가 이 환율을 결정져요. 거리가 있어 보이는 나라의 물가가, 거리가 있어 보이는 나라의 고용이, 거리가 있어 보이는 나라의 금리가 달러 인덱스를 결정짓고, 그 달러 인덱스가 원달러 환율에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저 너머에 있는 나라들의 물가, 금리, 고용, 거시경제 지표들도 환율을 결정짓는 요인이에요. 그러니까 1000가지가 넘는다고요. 그래서 근데 저는 이 수많은 요인 중에 한국은행 입장에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환율 오적 꼽고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기업들이 지금 환율 강달러 달러 갖고 현상 속에 수출을 많이 하는데 달러를 안 들고 온다. 뭐 개인 투자도 해외 투자 비중을 늘려나간다. 서학개미. 국민연금도 해외 투자 비중을 자꾸 늘려나간다. 달러가 나간다. 그리고 외국인도 한국 주식 비중을 줄인다. 뭐 이런 거. 이게 다 요인일까? 요인이죠. 그렇죠. 네. 요인은 되죠. 네. 그래서 저의 주장은 뭐냐면 이 탓을 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기업의 목적이 뭐예요? 이윤 극대화. 그렇죠. 개인의 목적이 뭐예요? 환율 안정이 개인의 목적이에요? 개인의 목적은 영리를 극대화하는 거예요. 이 환율을 급등시킨 요인 중에 하나가 또 트럼프 대통령이에요. 3,500억 달러 투자를 끌어냈잖아요. 통제가 불가능한 요인을 자꾸 꼽아가면서 이것 때문에 환율 올랐다라고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그럼 어떻게 그걸 통제할 거냐고요. 그럼 뭐를 가지고 지금 환율을 얘기할 거냐? 유동성 공급 속도죠. 통화량 증가 속도죠. 그게 더 지배적인 요인이고요. 그래프 한번 보십시오. 미국도 유동성을 폭발적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 기준월로 4.8% 속도입니다. 근데 한국의 통화량 증가율은 8.7%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유동성 공급, 통화량 증가, 이거는 돈의 가치가 쪼그라드는 과정인데, 달러 가치가 쪼그라드는 과정인데, 한국 돈의 가치는 더 빠르게 쪼그라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썸네일 같은 거 많이 보셨을 텐데, 뭐 원화가 종이 조각이 되고 있다. 실제 종이 조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유동성을 늘려서, 국채를 많이 발행해서 부채 한도를 늘리고 양적 완화도 하고, 또 혹은 소비 쿠폰을 제공하고, 이런 것들이 다 유동성에 들어가는 변수들이에요. 요인은 1000가지가 넘는다고요. 근데 그중에 어떤 요인 때문에 지금의 환율이 야기됐는지를 스스로 통제 가능한 요인들에 집중해서 이 환율 안정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주셨던 의견,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다면, 저는 환율은 다소 26년 끝자락을 향해서 안정화될 것으로 가정합니다. 왜 그러느냐? 미국의 금리 인하 속도가 더 빠를 겁니다. 미국은 1%를 향해 내리는데 우리는 금리 인하 속도가 빠르기 어렵습니다. 많아야 2차례, 아마도 1차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2.5%예요. 환율 안정이 야기 안 되면 금리 인하 절대 못 합니다. 그러니까 2.5에서 많이 가야 2%예요. 중립금리가 2%. 근데 미국은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리를 1%까지 낮추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금리 인하 속도가 이제 누가 더 빨라지는 거예요? 미국이. 미국 달러 가치가 더 빨리 떨어져요. 1번이고요. 2번, 아까 차기현준 의장은 유동성 공급 장치, 양적 완화라는 카드를 가져올 것이다 말씀드렸죠. 그겁니다. 그러니까 유동성 공급 속도, M2 증가량, 통화량 증가율이 지금은 한국보다 낮지만 이게 한국보다 높아질 거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그래프상에서 2020년, 21년처럼 말이죠. 예를 들면 팬데믹 위기 때 미국이
유동성을 헬리콥터에서 뿌렸거든요. 그런 일인 거예요. 마치 이 정도까지는 전 아니라고 봐요. 저의 전망치는 한 10에서 15% 사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유동성 공급 속도를 줄일 거라는 것은 아니에요. 이대로 유지할 것 같아요. 근데 미국은 그거를 넘어서 유동성을 공급할 것이다. 이 두 가지고요. 지정학적인 결에서는 일본이 외금리 인상했어요. 한 가지는 이 통화 정책의 수단을 갖기 위해서. 그러니까 팬데믹 때 극단적으로 일본은 금리를 인하하지 않은 유일한 나라예요. 네, 제로금리였으니까. 그때 마이너스 0.1. 마이너스 0.1%. 더 내릴 게 없었군요. 내릴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중앙은행이 총은 있는데 총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총알을 갖춰 나가겠다. 위험한 상황에 대응할 만한 여력을 만들겠다. 그게 이제 금리를 인상하는 여정인 거예요. 일본은 일본식 중립금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일본은 금리 인상을 단행하는데 미국은요, 이 금리 인상을 단행하라고 요구했어요. 베센트 재무부 장관이 지금 옛날과 같은 일본의 디플레이션 아니다. 물가 안정을 위해서 금리 인상해야 될 때다. 엔화 약세 옳지 않다. 이런 식으로 엔화 강세화를 유도해서 미국에서 수출하기 유리하게, 미국에서 수입하기 안 좋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이런 지정학적 결도 생각해 본다면 원화 약세를 미국이 원하지 않아요. 원화 강세화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걸 대놓고 요구하는 보고서가 환율 보고서 아닙니까? 네, 그런 것을 같이 생각해 본다면 지금의 1,400원대 후반의 환율보다는 1,350원 정도의 다소 안정화되는 흐름으로 전개될 것으로 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 네. 아유, 환율이 조금 조속히 안정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쉽게 말하면 보유세를 과중하게 하고 거래세를 라이트하게 바꾸면 이 거래가 대거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다만 국토교통부의 정책 목표는 개인적으로는 가격 안정이 아니다. 왜냐하면